2022년 2월 8일입니다. 지난 4일 삼성화재 블루팡스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이라는 분이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잼미님이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라고 하네요. 이제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일종의 사이버 불링,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 불링 부분, 온라인 괴롭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특정한 어떤 유튜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남의 사건 사고로 주목을 끄는 자들이라는 거고, 사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손정민 씨 사건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수 그리고 장사, 돈벌이 수단으로 그 사건을 접근해 갖고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워졌던,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을 이라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 갖고 그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역시 이제 지금 이 두 분의 사망 소식 관련돼서도 사이버 레카, 그리고 이를 방치한 유튜브도 역시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관련돼 갖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온라인 괴롭힘, 사이버 불링에 대한 혐오, 차별 콘텐츠에 대해서 유튜브가 혹시 방조해왔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여러 가지 다른 언론이나 포털 댓글은 지금 이 관련된 부분에서 댓글창을 없앴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그래서 보면은 DC 인사이드, FM 코리아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 여기 경향신문에서는 유튜브 뻑가라고 하는 유튜버 뻑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조 씨에 대한 악의적 영상을 직접 올렸다. 무려 구독자가 121만 명이고 주로 여성과 사회약자를 겨냥한 콘텐츠를 생산되어 왔다 라고. 물론 이 뻑가라고 하는 사람은 조 씨 사망 이후에 이슈를 정리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이버 레카가 문제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유튜브도 공범이고 이런 유튜버들이 혐오라든가 이런 것을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벌게 만든, 그럼으로써 유튜브도 수익을 내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유튜브가 혐오 차별 콘텐츠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방, 무차별 폭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사회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라든가 사안들은 아주 복잡다단해서 분명한 것은 일정 이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특정한 지금 이 경우처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시행법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200만이 넘는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대상의 혐오
하는 콘텐츠가 올라오면은 플랫폼 사업,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차단하도록. 그러니까 일정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예를 들어 뭐 100만이든 10만이든 아니면 뭐 일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독일은 200만이 기준이지만 한국은 뭐 몇십만 기준일 수도 있고 100만 기준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건 수익과 관련되는 거니까. 수는, 그리고 뭐 평균 어떤 구독, 조회수 이런 걸 따져봐서 기준점을 삼아서 이런 독일식의 네트워크 시행법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혐오, 정치적 극단, 명예훼손, 모욕, 성적 콘텐츠는 차단, 삭제하는 어떤 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유튜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그리고 유튜브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돼서 유튜브 뻑가, 그리고 뭐 이와 비슷한 사이트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런 데죠. 그리고 사실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거나 이런 데는 가마 1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되는데, 그냥 너무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어쨌든 좀 사이버 레카에 판을 깔아준 유튜브도 공범이다. 이게 경향신문의 제목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이버상,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라든가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독일식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심각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 당하는 경우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 경찰청 통계로 보면은 뭐 2014년에 8,880건이었던 게 2020년에 19,000, 2만 건이니까 무려 이제 118%. 그리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여성이나 나이가 어린 약자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이 여성 소수자에 대한 부분, 취약한 대상에 대한 부분, 이런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분명히 물론 그들 스스로 연예인 뉴스 댓글창을 닫았죠.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의 극단 선택 이후에 이런 걸 조처를 했지만 너무 비흡한 것이 아니냐. 실시간 방송, 유튜브 이런 데는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이 기준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잘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독특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산속에서 어떤 금고를 막 부수려고 하는 산소 절단기로, 그럼 그 밀렵 감시단에 신고가 되잖아요. 저 사람 이상한데? 왜 저기 등산객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고되니까 가봤더니 금고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뭐 요만한 금고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어느 물론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돈 많은 어떤 집이겠죠. 거기서 훔쳐 나올 때 거기서 열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열겠어요? 전문 금고털이범이 아닌 이상 전문 금고털이범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의 야간에 침입해서 회사 야간의 금고라든가 이런 데 통째로 들고 나오는 거죠. 통째로 들고 나온 다음에 산속에 이런 데 갖다 놓고 뭐 산소 절단기로 뭐 이렇게 부수거나. 근데 이제 보통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별장이라기보단 농가주택 같은 차 먼 데 있잖아요. 그리고 외딴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하는데 그건 또 아주 완전 전문적인 범죄자고 이 경우는 좀 약간 소규모 같아요. 얘는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근데 이 범인은 동네 타운하우스를 돌면서 그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 금고를 통째로 가져 나온 거죠. 어쨌든 경찰에서는 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바로 하루 만에 체포를 했으니까. 물론 당연하게도 이제 뭐 인상착의도 알고 또 동선도 알고 그러면 금방 잡는 건 잡는 건데 참 별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 도난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신고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돈이 있다 하더라도 현금은 별로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달러라든가 아니면 좀 이제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신고하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범죄자들은 더더욱 기승으로 될 거고 요즘 뭐 굳이 현금을 이렇게 그 금고 안에 넣는 경우도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의 돈 출처를 안 밝히려고 현금을 쟁여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 쟁여둬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쟁여둘 정도면 수십억 정도 되는데 그 수십억 정도를 쟁여둘 정도의 예를 들면은 부자라고 하면은 그 정도 부자는 그게 아니지. 요즘 뭐 수십억이 무슨 부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한 채도 수십억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체적으로는 그런 현금을 쌓아두는 경우 드물죠. 다만 이제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이 있고 또 그걸 알고 노리는 이런 싸움이라고 보면은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금고의 주인도 한번 찾아봐야죠. 그죠? 주인도 한번 찾아서 다른 어떤 범죄 연관성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주 서부경찰서는 좀 묘한 사건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참, 글쎄요. 이게 일본 애들이 간사하다라고 하면은, 글쎄. 이거죠. 일본 정부에서 지금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있잖아요. 미얀마 군사정부의 군 간부들을 초청해서 군사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뭐 전두환 때, 박정희 때, 뭐 박정희 때는 좀 그렇다고 쳐도 전두환 때 이제 군 간부들을 미국에 있는 데서 교육을 시켜. 쿠데타, 반헌법적인 정부를 미국이 용인한 거냐? 용인했겠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애들은 미국 CIA의 심리 전략전 같은 것도 과정 리수한 애들, 엘리트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부 애들이 자신의 자위대에 미얀마 군을 위탁 군사 교육을 하는데 일본 방위성에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왜냐 사실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막강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얀마군 간부와 간부보생을 이렇게 수십 명 20, 30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일본 애들 입장에선, 국익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다 애들, 뭐 일본 애들 뭐 속성상. 그런데 이제 정당한 민주정부를 없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참 눈치가 없는 건지 사실
눈치가 좀 보이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는 중국 애들은 너무 미얀마 군사정권에 너무 편을 들고 있으니까 일본의 국익,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도 일본 놈들답다라고. 물론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미얀마군 간부가 문민 통제 아래에 있는 자위대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서라고 하는 변명인데, 사실 그건 웃긴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 군사정권에서 수천 명이, 최소한 1,500명이 살해당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 정부의 외무성도 역시 미얀마 군부의 폭력성을 규탄을 했어요. 이거 안 맞는 거죠. 글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은 애들이 가서 미얀마에서 자신의 그 민간인들, 양민들 학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 애들이니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좀 PD수첩에서 글쎄요, 국정원과 언론 장악, 사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죠. 밝혀진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PD수첩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언론 장악 실체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내부 개혁을 한답시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걸 백서라든가 실태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뭐 그냥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 알고 있고 당한 사람 당하고, 그러니까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했고 박지원이가 뭐 원장을 갖고 뭐 했다고 쳐도, 서훈 뭐 국정원장, 뭐 얘네들이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을까? 제대로 된 어떤 국정원의 개혁이 됐는가? 거의 안 한 거죠, 사실은. MBC 내 종북 기자 PD 현황, MBC 내 자편향 인물 활동 실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추진 상황, PD수첩 작가 대공차원의 내사 필요 등등등. 손석희, 김미화, 김재동, 무한도전. 국정원과 청와대의 언론 장악 커넥션들, 이런 것들. 근데 그 애들의 이명박 때의 그 홍보로 그쪽 라인 청와대에 있던 애들이 지금 윤석열 밑에 많이 가 있다고 하죠. 물론 거기만 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만 했으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제대로 백서로나마 규명해냈다고 하면 지금 같을까요? 형식적인 개혁도 못 이뤄냈고 자업자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니들이 진짜 촛불 시민을 배신한 자가 누구냐 제가 묻는 이유도 그런 거죠. 여러 국정원의 언론 장악 정황은 여러 문건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데 왜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게 겨우 MBC PD수첩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되는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국정원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국정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걸 공개하고 처벌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 박지원의 국정원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뭐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어쨌든 꼭 밝혀져야 돼요. 역사의 진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미탐험 지역이라고 하는 스타 인사이더라고 하는, 이건 뭐 이런 그래서 멋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포털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탐험 지역.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위성 사진으로는 찍었겠죠. 그런데 많습니다. 인간이 인간도 모르고 바이러스도 모르는데 또 인간의 미탐험 지역. 예전에 저의 꿈은 그래도 오지를 탐험하는, 미탐험된 이런 데를 탐험하는 그런 것도 꿈꿨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후회되는 거는 이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여행, 미지, 이제 뭐 세계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근데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기분 전환 삼아서라도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탐험 지역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